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쯤에 한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됐었고, 저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내의 모습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었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었어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아내가 다음날 돌변에서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었죠. 제가 아내에게 혹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면서 아내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이제 1년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뱃속에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있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변한 건데?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좋았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능력도 좋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몇 번 만나봤었는데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기게 된 거야. 당신보다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 우리 1년 동안 별거 없었잖아? 잠깐 동안 결혼 생활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저는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통보한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평소 아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저한테 이혼 통보를 한 뒤 집을 나가 버렸지만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두 귀로 들어봐야만 했었죠. 제가 아침 일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니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입을 굳게 닫고 계셨던 장모님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나도 성희가 자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네.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었지.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네가 내 딸 성희를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혼을 안 한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 그러니까 자네도 더는 내 딸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해주게. 내 딸이 자네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겠나? 무조건 내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건 자네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거 할 생각에 자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좋을 걸세. 내 딸도 자네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주변에는 훨씬 능력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자네와 앞으로 함께 사는 인생이 막막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고 성희를 위해서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성희와는 이혼을 하겠지만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자네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내 딸은 자네의 그릇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으니 자네 그릇에 맞는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평범하기만 한 자네가 내 딸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장인 장모는 저보다 먼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거침없이 뱉어대시는 막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만 듣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아내에게 미련을 두는 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확실히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갓집에서 나온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는 준비가 되었냐며 서류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꺼내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작성했으니까 내일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 나는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눈물까지 흘려.
좋았던 추억들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 당신이랑 나는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야.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어차피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거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랑 함께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릴 거야.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찌질하게 눈물 따위 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세상에 여자는 많아. 분명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신으로 만족하는 여자들도 분명 나타날 테니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평탄한 삶만 살면 재미없잖아?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많아야 살맛 나는 인생 아니겠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즐거웠고 앞으로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이니까 서로 좋게 헤어져야지. 그럼 건강히 잘 지내. 그렇게 저와 아내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저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집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점점 현실이 와닿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분노만 가득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새 삶을 찾길 바라셨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전부 아내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였죠. 매일을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페인의 삶을 몇 달 동안 보내고 있었을 때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길래 힘든 몸을 움직여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집안에 처박혀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삶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맛보기 위해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니 제 앞에 서 있는 벽을 하나씩 부수면서 나갈 수 있었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에만 빠져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두 번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라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싶었어요. 두 번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싹 다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집에 나올 때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었던 조금의 기억조차 남김없이 지워버렸던 거죠.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사업장 근처로 또 이사를 하려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시라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사인을 해달라는 말에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점검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건너편 빌라로 이사를 하는 거냐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 서류를 건네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건너편 빌라 3층에 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저와 너무 똑 닮아서 놀랐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빌라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삿짐을 마저 꾸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길래 잠깐 허리를 좀 펼 겸 창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5년 전에 이혼을 했던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터라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지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길 건너편 빌라에 아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과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빌라로 들어가려는 아내와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쓰며 울고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이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아내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다시 한번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을 두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5년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건 기회인 것 같았고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아내와 아이가 빌라 앞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뒤따라 올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아이를 힘겹게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겨우 현관문을 닫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 볼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아이가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제 자식인 것처럼 닮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내가 아이한테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아이의 팔을 잡고 끌다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제 품속에 들어와 숨어 버렸죠. 아내는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봤는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말을 듣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아이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하길래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급하게 현관문을 닫아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보다시피 당신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내 인생이 이런 꼴이라서 속이 시원하니? 나는 그래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으면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나를 버린 거야? 능력 좋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낡아빠진 빌라 건물에 좁은 집안에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한심하다.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런 거라니. 더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당신 덕분에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당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길 바랄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에이씨, 당신 뭐야? 내 집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리 안 비켜? 뭐야? 당신은 왜 울고 있는 건데? 둘이 뭐라도 되는 사이야? 너 내가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현관문을 앞에 두고 전 아내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저를 밀치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전 아내의 남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눈에 초점도 없는 걸 봤을 때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 보였죠.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라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저와 바람 피우는 사이냐고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 아내의 뺨에 손을 몇 차례 올리더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던 아이는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소리에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남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도 손을 휘둘렀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저는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전 아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난 모습으로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삶이 고작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술 취한 남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자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상황을 겨우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전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만 돌아가 주길 원하고 있었죠. 난리를 친 남자한테 처벌을 내리고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전 아내는 자기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그만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무서웠었는지 제품에서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길래 전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이혼을 한 거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줄 알았었어.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한동안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 당신한테는 겉으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미안하기는 했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임신까지 된 거였지. 그렇게 당신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이 사람 집안의 며느리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운영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한 가족이 매달려서 회사를 살리려 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사업은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던 거야.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 매일을 술에 빠져 살게 되었던 거야. 이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위에서 남편이랑 내 아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지. 나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나 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숨긴 채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당신 아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결국 나중엔 전부 밝혀지고 말았지. 그때부터 남편은 나를 막대하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아갈 줄 알라고 매일을 힘들게 했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아직 살고 있을까봐 찾아가 봤지만 당신은 이미 이사를 했더라고. 전 시부모님께서도 그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해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랐었는데 내 모습을 당신한테 보이는 게 창피했고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알지만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살면 이 아이마저도 불행한 길을 걷지 않겠어? 내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좋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들 민준이의 인생은 행복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어. 부탁할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저와 피가 섞인 아이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뻗어서 자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께 찾아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자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냐며 좋게 상황을 풀어나가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 아내의 남편분에게 맨 정신일 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돈이야 충분히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친아들이 맞는다고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서류로 제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 하지만 그 남자에게 매일 시달리는 전 아내가 눈에 밟히네요. 점점 망가져가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만 데려오는 걸로 부모님과 합의가 끝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연들 속에서 위로를 받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계세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 제가 태어나고 난 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우셨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 하나만 보고 견뎌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더 늙기 전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며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답니다.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공감대도 많았어요. 특히나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하셔서 거의 시어머니께서 홀로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지영 씨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가정에 소홀하셨고 엄마 혼자서 이리저리 노력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셨죠. 그런 엄마가 저도 애틋하지만 지영 씨도 엄마가 애틋하시겠어요. 어머, 그죠? 저도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워주셨거든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준호 씨는 이해를 해 주시네요. 아,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가정사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홀어머니라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거기다가 공감도 잘해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엄마에 대한 효심도 지극해서 결혼을 하면 엄마에게 애틋한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약간 싹싹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애교도 많고 싹싹했답니다.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틈날 때마다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기른 상추 같은 채소들을 파셨는데 남편은 엄마에게 가서 상추 파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저 대신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걸 듣고서는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처럼 제가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준호 씨랑 만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여긴 웬일이니? 나 너 보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준호야, 너 엄마 자꾸 나쁜 사람 만들 거야? 엄마 생각을 이야기했잖아.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엄마, 지영이 괜찮은 애야. 편견으로 보지 말고 한번 직접 보고 생각해 보라고. 네, 어머님. 저희 엄마 홀로 저를 키우시긴 하셨지만 부족하게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 우리 엄마 소녀같이 섬세하신데 왜 이렇게 고집이실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왔겠지. 그러니까 일단 지영이가 가지고 온 한우부터 같이 구워 먹자.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지만 남편이 옆에서 애교도 부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통에 그럭저럭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와의 연애는 어쩔 수 없지만 결혼까지는 안 된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다퉜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시기도 했답니다. 제가 찾아가도 받아주시지 않으시니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친정엄마가 자신이 만나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시고는 결혼 허락을 받으셨어요. 조건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물, 예단을 모두 맞춰주겠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엄마는 묵묵히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혹시라도 결혼해서 미움을 받을까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하객분들 식사 비용도 저희가 다 지불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 싶었지만 엄마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엄마의 오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걸릴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착하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잘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의 행동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우셨거든. 그래서 서운해서 그런가 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 하신가? 갑자기 저러니 나도 당황스럽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엄마도 받아들이실 거야.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나도 노력할게. 괜찮아, 준호 씨. 나도 이해는 해. 우리 엄마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좋으시면서도 내심 서운하시기도 한가 보더라고. 나도 더 노력한다 보면 어머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고마워. 나도 어머님께 잘할게. 준호 씨만큼 우리 엄마 위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항상 고마워. 정말 친엄마처럼 우리 엄마 좋아해주고 도와줘서. 내가 딸인데 어쩔 때는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아들 같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함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지는 않으셨답니다. 다만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양 불편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결혼 후 집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은 언젠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면서 막말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쭉 살았던 집이었어요. 자가로 구입을 한 집이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에게는 사실을 말하기 싫었어요. 예, 이 집은 전세니 월세니? 하긴 니네 집 형편에 자가로 마련했던 건 아닐 테고 니네 엄마가 상추 팔아서 집 하나나 살 수 있었겠냐? 혹시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긴 제가 직장 다니면서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그래도 사돈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게 뭐야 사돈인데. 거기다가 나 여기 집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 좀 민망하다. 아니 준호야. 나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니지 않니? 시모는 당황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당황해하다가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달래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의 말은 굉장히 경우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답니다. 시어머니와 나간 남편은 한참이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보니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다는 답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달래보내고 돌아온 남편은 무슨 말을 들었던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솔직히 지금 엄마가 지용씨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진정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 그렇게 대꾸하니 너무 놀랬대. 나중에 엄마한테 사과 전화 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야? 준호 씨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말하면서 니네 엄마라고 한 적 있어? 매번 우리 엄마는 사돈 어르신 안사돈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아니, 지용씨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유, 무슨 말을 못하겠다. 관계 개선하라고 엄마 모셔왔더니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준호 씨, 지금 상황이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후 처음 싸우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에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다툼 후 며칠 후에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한편으로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만나는 날이면 저는 예민해졌고 남편은 항상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었어요. 그나마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함께 만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계실 땐 막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말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예, 너는 이런 거 많이 먹어봤니? 친정에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아, 조용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내가 뭘 이상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유, 지영아, 미안하다.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는 통에 나도 말하기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니?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라. 당신도 사과해. 에휴, 미안하다. 남편이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시부가 집에 애정이 전혀 없었고 일만 하시던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무얼 하든 신경도 안 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모의 막말에 저 대신 화를 내주신 건 시아버지셨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때 왜 시아버지가 가정에 애정이 없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 언젠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는 걸 자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그때마다 제가 나가면 더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와 다 같이 보는 건 참석을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만 만나는 자리에서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나 당분간 시어머니랑 당신만 볼 때는 같이 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어머님도 나 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당신 보려고 하신 거잖아. 나도 갈 때마다 힘들고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서로 자주 봐야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어? 벌써부터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엄마가 불편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피하면 엄마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어머님, 항상 내가 같이 갈 때마다 불청객을 본 것처럼 보시는데 차라리 내가 없는 걸 좋아하실 거야. 지영씨, 당신 너무 당신 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였어? 엄마도 별 불평 없이 보는데 왜 아랫사람인 당신이 이렇게 먼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럼 어머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실 때 당신이 좀 말려주던지. 상처는 매번 내가 받는데 어떻게 안 피해? 엄마가 언제 말을 이상하게 해? 당신이야말로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남편과의 오랜 언쟁 끝에 결국 저는 시어머니만 있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저의 태도에 못마땅해 했지만 저의 완강한 말을 듣곤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가도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가정에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셨고 나머지 돈은 시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충당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나마 돈을 썼던 게 아들인 저희 남편 물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가에 가면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음식물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음식은 지저분해도 끝까지 다 먹어야 되었죠. 얘, 너 어차피 밥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거나 나랑 먹어 치우자. 네? 어머님,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시고 새밥이랑 반찬 같이 먹어요. 저도 남편이랑 새 반찬 먹고 싶어요. 너는 없이 자란 애가? 아, 왜 이렇게 아낄 줄을 모르니? 이것도 다 돈인데 너랑 나랑 먹어 치워야지.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 얘 준우야, 얘 집에서도 그러니? 아낄 줄을 모르네. 아유, 못 사는 친정이라 제법 아낄 줄 알겠다 싶었더니만 너 준호가 번 돈 네가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아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머, 얘 좀 봐라 준호야. 또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유,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이나 하겠니? 준호야, 얘 진짜 무섭다. 그지? 지영씨, 이제 그만해. 그거 그냥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앉아서 이거 먹어. 그럼 됐지? 아유, 준호야, 네가 왜 이런 걸 먹어? 그냥 새밥 먹어. 이거 뒀다가 엄마가 먹을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할 줄도 모르고 너 정말 대단하다. 아유, 엄마. 그만하고 앉아서 밥 드세요. 지영이가 뭘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매번 제가 못 사는 집에서 자랐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거기다가 못 사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음식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시가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지만 매번 남은 음식은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시가로 가는 발걸음을 줄였답니다. 점점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남편은 그런 저에게 화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저희는 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해도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돼? 꼭 굳이 그 앞에서 면박을 줘야 하겠냐고. 엄마가 힘들게 나 키웠다고 했잖아. 이미 충분히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번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여보, 나도 우리 엄마가 힘들게 키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말라붙은 밥 주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으셨어. 아니, 당신은 새밥, 새 반찬 먹는데 왜 나는 눌러붙은 오래된 밥을 먹어야 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거잖아. 좀 당신이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아끼자는 마음으로 그런 건데 왜 자꾸 피하고 싫어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역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남편 대우하는 걸 못 배운 건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우리 집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앞에서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 근데 당신은 뭐야? 하나도 노력하지 않잖아. 거기다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건 남편 대우를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고. 참나,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우리 집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하겠거든?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당신은 진짜 당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날을 시작으로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싸운 걸 아시고 매일 저녁마다 남편에게 오라며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호출에 점점 집에서 나가는 날이 많아지더니 매일 퇴근을 시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시가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시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과의 냉전이 한 달이 넘어서면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친정 엄마에게도 잘 가지 않았고 명절 때도 잔업이 있다며 친정 가기 전에 나가버렸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 너 뭐하니? 준호랑 아직도 화해 안 했다며? 에이그, 이럴 때는 여자가 살랑살랑 달래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네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 네? 아니에요. 준호 씨랑 그냥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이것 봐. 그냥 오라면 좀 와. 준호도 온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파트 옆에 공터 있지? 거기서 장터가 열린다더라. 구경거리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풀어보자. 이따 3시까지 오렴. 시모는 뭔가 신이 난 목소리로 일일 장터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셨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부른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신이 난 얼굴로 제 팔을 끌고 가셨습니다. 처음 있었던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는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그 장터에는 엄마가 채소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시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시모는 그 앞에서 신이 난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어머, 사돈. 아니 여기에서 상추 팔고 있어요? 아유, 그거 판다고 얼마나 벌어? 아유, 안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사이랑 딸도 왔네. 이번에 오랜만에 여기 장터 연다고 해서 나한테 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왔어, 딸. 어머, 엄마 있을 줄이야.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많이 좀 파셨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유, 아니야. 그냥 쉬엄쉬엄 재미삼아 파는 거지. 아이고, 재미삼아 팔면 어째요? 이거 팔아야 쌀이라도 사서 먹지. 사돈, 내가 여기 상추 다 사줄게. 얼마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로 오늘은 여기 주최한 곳에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참석한 거예요. 에이, 사돈. 나 상추랑 채소들 이것저것 가져갈게. 이 정도면 얼마야? 아, 그럼 이 정도는 4만 원 되겠네요. 여기 수익금은 다 기부하니까 저기 놔주시면 돼요. 기부? 아니 사돈한테 주는 게 기부지. 원래 못 사는 사람 돕고 사는 게 기부잖아. 사돈, 돈 10,000원도 없지? 잔돈도 없을 테니까 남은 건 그냥 가져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사야 하나? 사돈, 나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파는 게 아니라 에이, 그냥 파드라니까. 시모는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5만 원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겨우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에 거들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하, 어머님, 그래요. 잔돈 주지 마시고 그걸로 생활비 보태세요. 뭐? 당신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 선 넘었어. 내가 뭘,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어머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다니 저희 집 이쪽인 건 모르셨나 보네. 야, 우리 아들이 뭘 어떻게 말했다고 그러니? 참나, 사돈네 동네에 와서 창피하게 채소 장사하는 것도 참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요, 사돈? 시모는 얄미운 얼굴로 엄마에게 물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다독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 저는 사돈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받을 돈 어떻게든 받을 걸 그랬네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도 떵떵거리길래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는 눈도 없네. 여기 파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장터라고. 눈이 없어요? 뭐라는 거야? 사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데 내 상가 월세는 왜 안 내는 거야? 사돈은 돈 500도 없는 거지야? 상가? 월세? 아니, 상가 월세라니. 아니, 어떻게 그걸? 사정이 다 간 것 같아 봐줬더니만 안 되겠네. 바로 받아야 되겠어요. 나 당신 가게 상가 건물주야. 오늘까지 밀린 월세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시모는 엄마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남편을 끌고 가버렸죠. 엄마는 그제서야 저의 손을 잡으며 떨린 마음을 진정하셨어요. 티는 안 났지만 처음 엄마가 제대로 따져봤던 것이라 속에서는 두근두근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을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터가 끝나고 엄마와 밥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판 것만 한 것은 아니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기신 보험금으로 엄마는 지방에 작은 땅을 사셨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들을 기르고 기른 채소들을 장터에 나가 파셨던 것인데요. 생각보다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잘 팔리기도 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가셨다고 해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과 보험금을 남겨줘서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 만약 그게 없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거기다가 지영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데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보채서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구나. 엄마 아니야. 이건 다 내 선택인데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근데 어떻게 상가 건물을 샀어? 처음에 샀던 땅이 모자라서 모아둔 돈이랑 해서 새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 어차피 나는 농사를 지을 땅을 찾고 있어서 바로 처분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어. 농사 지을 땅을 더 사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이 상가 건물 괜찮은 거 있다며 이야기를 해주길래 바로 산 거지. 난 엄마가 상가 건물 산 것도 몰랐네. 그러고 보니 지금 사는 집도 엄마가 사준 거고 엄마 진짜 알부자네? 그러게. 남편 없이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아빠가 그래도 길을 잘 터주고 가서 엄마가 덜 고생이지 뭐. 상가 건물을 사고 나서도 나는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니네 시어머니가 있더라. 깜짝 놀라서 아는 척 할까 싶다가 왠지 모르게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참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었나? 암튼 관리업체에서 사돈이 6개월 정도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던 상황이었지. 그렇구나. 아니 근데 월세를 그렇게나 밀렸어? 그러게나 말이다. 너 결혼할 때도
자기네는 너 말고도 떵떵거리는 집안 요식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자신만만 하더니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안이라 생각도 들었고 거기다가 준호가 너무 싹싹하고 밝아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지. 아휴,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엄마, 내 눈은 엄마 닮았나 보다. 엄마, 자책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나 죽었던 기가 쭉 살아났어. 엄마는 왠지 자신이 시모를 만나 단판을 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오로지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답니다. 매일같이 시모는 엄마를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가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엄마 마음을 돌려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당장 월세를 해결하고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제발 가게만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1년 정도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결국 엄마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내용 증명이 가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밀렸던 월세를 모두 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길래 내가 미쳤었나 봐. 괜찮아, 이제는. 나 준호 씨랑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지영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너랑 헤어지면 못 살아. 아니, 헤어지면 못 산다니. 당신 엄마랑 살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네. 남의 귀한 아들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라도 돌려줄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를 빌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부당 대우를 증거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께 이혼당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될 돈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채소 판매하는 일은 계속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장터 나가는 거 힘들지 않아? 농사도 직접 짓고 있잖아. 엄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지영아, 엄마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엄마가 처음 장사했을 때가 너 4살 때였거든? 그 어린아이를 장터 구석에 가만히 앉혀두고 정신없이 채소 팔고 있으면 찾아오는 손님들부터 옆가게 언니들까지 다 널 돌봐주었어. 내 사정을 아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널 돌봐주더라고.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난 여기서 외로운 것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그만둘 순 없지. 그래도 엄마, 이제는 쉬엄쉬엄 해야 돼. 건강도 생각하고. 아빠가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게,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큰 돈도 벌 수 있었네. 이젠 농사는 어려울 것 같고 저번처럼 기부장터는 참석하려고. 그건 괜찮지? 엄마는 장터가 자신의 힘든 삶을 위로받는 공간이라며 되도록이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말리지 못했지만 장터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엄마를 보면서 어쩌면 아빠의 그리움과 빈자리를
그렇게 채우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엄마의 선택을 묵묵히 존중해 드리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돌아온 30대입니다. 요즘은 부부가 잘 맞지 않으면 이혼을 많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혼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결심하기까지 정말 고통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막상 다 끝나고 나니 이렇게나 홀가분하고 묵은채증이 씻겨 내려간 듯 시원하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써 보내요. 제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전 남편이나 저나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전까지는 남편과 저 모두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집을 부양하고 있었죠.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호감이 빨리 생겼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건 우리는 부모를 놓을 수 없으니 양가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하자는 거였죠. 그렇지만 역시나 친정과 시댁은 달랐어요. 결혼하고서 첫 명절에 전날부터 명절 당일까지 있다가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 시부모님은 저희를 말리시더라고요. 벌써 가려고? 니들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다른 친척들한테 말하니 이번에는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 이제 금방 올 텐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친척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아니면 언제 다시 보겠니? 이왕이면 좀 이따가 가. 어차피 지금 가도 다 저녁이고 가봤자 밥도 제대로 먹겠니? 여기서 좀 이따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오늘 낮부터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아까도 어머님 금방 친척들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고 가라고 하셔서 점심에 출발할 거 오후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오늘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아마 오늘은 못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출발하려고요. 오는 길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까지 그러니. 사실 이렇게 결혼하면 시댁에는 명절 내내 있다가 가는 건데 당일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많이 양보한 거지. 원래는 명절 땐 며느리가 시댁에 있어야지. 손님 오면 네가 맞이도 해야 하고 말이야. 어쨌든 친척들만 오고 가면 친정에 가게 해줄 테니까 벌써 일어나지 말고 좀 이따가 가렴. 그래 여보. 아까 출발하기 전에 오늘 오신다고 연락 왔잖아. 아마 오시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시는가 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 명절이라서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늦는가 봐. 좀 기다리다가 정 안 되면 나중에 출발해도 되잖아.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내가 전화를 드릴게. 걱정하실 테니까 오늘 너무 늦으면 먼저 주무시라고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 시부모와 남편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바람에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가족들이 다 같이 명절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말을 했죠. 그런데 온다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고 해가 지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다들 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셨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결국 저흰 하룻밤을 시댁에서 다시 보내고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친정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각자 용돈을 챙겨드리기로 했고 그렇게 전 시댁이 용돈을 챙겨서 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이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 봉투 집에 그냥 두고 왔네. 아, 어쩌지? 벌써 거의 다 왔는데. 가방을 전에 들던 게 아니라서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지고 나왔나 봐. 내 정신 좀 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러 올게. 아니면 이체를 해 드리던지 할게. 여보, 그러지 말고 근처에 은행이 있으니까 거기 들려서 가는 건 어때? 카드는 가지고 온 거지? 봉투는 은행에서 쓰는 봉투에 그냥 써서 드리자. 그래도 오랜만에 가는 거고 용돈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챙겨드려. 직접 얼굴 보고 드리는 게 좋지. 집 근처에 은행 있거든? 거기 들려서 가자. 그냥 나중에 이체를 해드리는 것보단 직접 보면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지금 당장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사실은 명절 전에 아직 보너스 안 나오고 그래서 여유가 없네. 이래저래 이체를 먼저 다 해둔 것도 있고 어쩌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미리 빼둔 돈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놓고 왔으니 그러지 말고 다음에 보내드리자. 뭐야? 계좌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돈을 다 빼놓았어? 그럼 그냥 내 계좌에서 빼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 보내줘. 은행도 여기 금방이니 금방 들려서 가면 되지 뭐. 아까 오기 전에 당신한테 한번 말을 해볼 걸 그랬다. 어쩐지 가방이 달라져 있더니만. 그러게. 근데 어머님 아버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일단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 은행 들리고 뭐 하다 보면 시간도 지체되고 휴일 하루뿐인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일단 먼저 가자. 나중에 내가 잘 챙겨 드릴 테니까 먼저 가서 인사드리자. 남편의 극구 만류에 결국 친정으로 먼저 향했고 마지막 휴일에 겨우 도착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마저도 출근 때문에 오후가 되어서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서 반나절도 보내지 못하고 와야만 했고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 명절에는 꼭 당일 점심에는 이동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죠. 단순히 첫 명절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단지 해프닝이 아닌 반복되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편은 가끔씩 친정에 갈 때마다 챙겨주는 용돈을 자주 잊었고 그럴 때마다 돈 때문에 수다거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트러블이 생기니 각자 관리하던 통장을 합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도 제 설득에 못 이겨 넘어갔고 통장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을 한 이후로 서로 금전 내역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은 명절에 친정해줄 용돈을 아예 준비를 한 적이 없었고 이미 명절 한참 전부터 잔고가 바닥이 나 있었죠. 당신 이게 뭐야?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명절에 우리 집에 용돈 보낼 거 미리 다 빼놓았다며. 근데 통장 내역 보니까 이미 한참 전부터 잔고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왜 둘러댔던 건데? 그러면 시댁 용돈 준비하면서 나라도 친정에 드릴 용돈 준비했을 거 아니야. 당신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드린다고 했던 돈도 아직 안 드린 거야? 그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말하면 당신은 돈 어디다가 쏘냐, 어쨌냐 화내면서 물어볼 거 아니야. 나도 이참에 말하려고 통장 내역 다 오픈한 거야. 쓸데없는데 쓴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명절인데 나한테 말을 했으면 미리 챙겨드렸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신 명절이면 월급도 들어오지만 보너스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현금으로 다 인출해 뒀다고 했잖아. 그건 그럼 어디에다가 썼는데? 사실은 엄마가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다면서 돈 좀 빌려 가셨어. 그래도 며느리가 오는데 아무거나 막 차릴 수가 없다면서 급하게 빌려 가셨거든? 나중에 주신다고 했어. 엄마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일도 많이 못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더라고. 그래도 친척들도 온다고 말하고 당신도 오는데 대충 차릴 수는 없으니까 많이 신경 쓰셨던 모양이야. 몇백만 원에 달하는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시모에게 빌려줬다면서 그것도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명절 때는 음식이 영 부족했어요. 고기도 몇 개 없었고 반찬도 가짓수가 몇 개 없었는데 그 많은 돈을 정말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었죠. 답답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를 가장으로 생각했던 친정에서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의지를 안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일자리도 두 분이서 다시 괜찮은 곳으로 구하셨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매달 챙겨드리던 용돈도 점점 줄어들어 어느샌가부터는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용돈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점점 당연시하고 거기다가 둘이서 보니 더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용돈 보내는 날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용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 잊어버린 거니? 이런 건 자동이체로 좀 설정해 놔야지. 기다리는 사람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야 돼? 매번 이렇게 하루 일트씩 늦어지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이 이체해 줄 때는 한 번 늦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하루 이틀씩 자꾸 늦니?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체를 못 해드렸어요. 일단 바로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무런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저번 주에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보내드렸다고 하길래 전 그게 용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급하시다면서 빨리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저희가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모아둔 돈도 없고 이번에는 조금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돈 버는데 둘이서 그렇게 버는 돈을 어디다가 쓰길래 돈이 없어?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도 전세에 나가는 돈도 없을 텐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애쓰게 번 돈 네가 관리한다고 하는 거 불편했지만 참았더니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시부모 사정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니? 어머님 사정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도 지금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좀 많아요. 어머님, 저번에 남편 차 사고 나서 합의금도 줘야 하고 벌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집이 전세이긴 하지만 올해가 만기라 내년에는 오를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서 돈도 모아야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요. 올해만이라도 아니면 좀 풀릴 때만이라도 용돈을 좀 줄여보는 게. 됐다. 너랑 얘기해서 뭐 할 거야?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네가 내 용돈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는 거야. 왜 네가 줄인다 만다 해? 결혼했다고 뭐 아들 돈이 네 돈 같나 본데
그 돈 네 돈 아니다. 알겠니?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가지고 이제야 그걸 보상받는 건데 그걸 왜 네가 막아? 네가 우리 아들 키웠어? 절대로 용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시모 말에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는데 솔직히 시댁에서 남편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학원을 보낸 적도 그렇다고 비싼 옷을 사준 적도 없이 남들이 준 옷을 입히고 대학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새내기 하면서 피 터지게 살았던 남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그래도 절 달래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봐. 그래도 매달 받던 용돈 줄인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그래도 좀 들이지 그랬어. 우리야 그냥 좀 고생하면서 쓰는 거 줄이면 되지만 엄마랑 아빠는 생계가 시급하잖아.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당신 그래도 나랑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거 이해해 준다고 했으면서 이젠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건데 솔직히 매달 드리는 용돈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드렸던 용돈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건 알아? 우리 이렇게 하면 돈 절대로 못 모아. 물론 시부모님 생계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미 정한 수준에서 더 드리는 건 부담이라는 거지.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한테 부담이야. 전보다 월급도 많이 올랐고 상황은 더 나아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 엄마한테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해? 솔직히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뭐가 있다고. 나는 하루 세끼 회사에서 다 해결하고 당신이 집에서 뭐 배달시켜 먹지 않으면 쓸 돈도 없는데 그냥 엄마한테 맞춰드려. 엄마가 나중에 몸 좋아지면 일하면서 다 주신다고 하잖아. 남편의 태도에 서운한 마음도 컸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나름 속상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집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고 또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컸었죠.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 말대로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만 잘 모아둔다면 아이 한 명은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남편 태도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그 뒤로 시댁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말고도 또 보내준다는 걸 알고 나선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이렇게 돈 자꾸 보내드리면 어떡해? 그래도 이제는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이까지 낳고 나면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년 지났어. 그런데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돈이 아직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자꾸 지출만 늘어나는 것 같아. 우리 둘이서 아무리 아끼면 뭐해? 나가는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야. 우리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남들은 다 이 정도는 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이 정도는 부모님한테 해준다고 하더라. 우리가 크면서 혼자 컸어?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이렇게 큰 건데 이제 와서 돈 번다고 외면하는 건 말이나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드리는 것도 부담 안 되는 일이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이나 나나 지금까지 계속 월급 인상된 거 알잖아. 거기다가 우리 둘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거의 없잖아. 사실 지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당신 그거 알고 있어?
그전이면 솔직히 부담이 없었는데 저번부터 계속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잖아. 이번 달만 해도 봐봐. 지금 한 달에 반도 안 지났는데 100만 원 넘게 이체됐어.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언제 낳고 언제 키울 건데? 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걸 어떡해? 병원도 가지 말고 집에서 아프면서 골골대고 있어? 너는 꼭 상황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리고 아이는 좀 나중에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금 아이 꼭 가져야 되나 생각이 들어. 넌 지금도 이렇게 툴툴대는데 애 낳으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걸 나보고 견디라고? 그리고 너 그냥 우리 집에 돈 주는 게 싫은 거 아니야? 왜 다른 핑계를 대? 남편과 다투는 일이라면 거의 대부분 돈 때문이었고, 특히 시댁에다 갖다 주는 돈이 너무 크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죠. 결혼 전에는 불만이 많았던 남편도 결혼하더니만 갑자기 효자가 된 양 당연히 돈을 드려야 한다며 말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승진도 빨랐고 월급도 인상이 잘 됐는데 결혼하기 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월급은 거의 배로 뛰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셨어요. 너 이번 달 용돈은 왜 또 안 보내는 거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점점 안 보내는 것 같은데 얼른 보내. 그리고 왜 우리 아들 월급 관리를 네가 하니? 우리 아들이 너보다는 훨씬 더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아들이 관리를 해야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네가 왜 그 큰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들어보니까 아들은 용돈 조금 받고 산다던데 네가 그 돈 다 어디다 빼돌리고 쓰는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월급 관리하는 건 제가 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요. 남편이 일일이 체크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용돈은 남편이 알아서 따로 챙겨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아들이 주는 건 아들이 주는 거고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 건 줘야 하지 않니? 왜? 아들 월급도 올랐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지도 못하는 거야? 네 남편 내가 지금까지 정성으로 키웠으니까 그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시부모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돈 버는 거 우리가 평생 쓰겠어? 우리도 늙어서 죽을 거고 나중에는 네가 쓸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벌써부터 아까워하면 되겠니?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감사드리죠.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건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황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월급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도 연장이 안 되면 바로 옮겨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여유 부릴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예, 그건 너 때문이지. 우리 아들 월급이 이렇게 오를 때 동안 너는 뭐 한 거니? 승진을 했어? 아니면 월급이 이만큼 올랐어? 애초에 결혼할 때도 우리 아들이 월급이 더 많지 않았니?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생활비로 나갈 돈 더 없었을 거고 진작에 다 모았을 것을. 에휴, 어디서 거지 같은 애랑 결혼해 가지고서는. 에휴.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크게 월급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었고 결혼할 때도 둘이서 모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치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시모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용돈이 적다면서 툴툴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통장, 이제 나한테 줘.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게. 솔직히 당신이 관리하는 거 지금까지 별말 없이 지켜봤는데 좀 못하는 것 같아. 당신 전에 돈 모았던 거 진짜 당신 혼자서 한 거 맞아? 아무리 그래도 못해도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푼도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안 되겠어. 그냥 내가 월급 관리할 테니까 통장이랑 다 나한테 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꼬박꼬박 모아둔 돈 시댁 누수 있다고 급하게 수리해야 한다면서 다 가지고 갔잖아. 그건 기억 안 나?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이 지금 얼마인 줄이나 당신 알고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만데 나가는 돈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당신이 준 용돈으로 한 달 멀쩡히 잘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당신은 월급을 관리한답시고 쓸데없이 쓰는 건지 뭔지 그 큰 돈 지금까지 제대로 못 모았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어쨌든 내가 통장 내역 싹 다 살펴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앞으로는 통장 관리도 내가 할 거고 당신이 용돈 받아 생활해.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그리고 난 떳떳하게 관리 잘했어. 당신이랑 정산할 때 숨기는 거 하나 없었다고. 지출 내역 보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어디 한번 당신이 잘 관리해봐. 남편이 통장을 관리하는 걸 전 몇 달 지켜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관리하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시댁에서는 전보다 더 자유롭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정산을 같이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비어있는 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시모 경락 마사지를 끊어줬다는 거였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던데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자신했잖아. 모을 수 있다고. 근데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하는 관리비도 못 낼 지경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돈 200만 원이 비는데 이건 어디다가 쓴 거야? 현금으로 200만 원을 뽑아다 쓸 일이 어디 있어? 아, 이거 엄마 생신 선물로 경락 마사지 끊어드렸어. 생각보다 그게 비싸더라고. 그래도 횟수 대비하면 이렇게 결제하는 게 더 싸니까 이렇게 해드린 거야. 엄마한테 해준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안 해드리겠어. 엄마도 주변에 엄청 말을 해놨더라고. 어쨌든 다음 월급 나오면 내가 아껴서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관리비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떻게 걱정이 안 돼? 관리비만 지금 문제야? 다른 건 어떻게 낼 건데? 이대로 있다간 우리 진짜 큰일 나. 당신 이렇게 나랑 정산 한 번씩 안 하면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 좀 아끼자. 둘이 같이 쓰는 돈은 별로 없잖아. 다른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 제발 잘 체크해서 줄여야 돼. 아, 당신이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아? 솔직히 나는 용돈 50만 원으로 한 달 잘 생활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10만 원 더 받잖아. 난 그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뭐 더 쓸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참았는데 어떻게 고작 엄마한테 200 쓴 걸로 이렇게 뭐라고 해? 진짜 너무하다. 제 10만 원과 시모 200만 원을 비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저녁은 집에서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용돈 더 받고
저 혼자 한 달 동안 저녁을 해결하는 걸로 합의 보고 10만 원을 더 받았던 건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제가 결국 굳게 다짐을 하던 일이 발생했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셨었는데 크게 다치신 건 아니셨지만 다리를 다치셔서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셨어요. 엄마가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오셔선 돈을 적게 가지고 오셨다면서 재활비 2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당장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바빠? 엄마가 재활 받으러 가셨는데 돈을 적게 가지고 가셨나 봐. 카드도 안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시대. 혹시 시간 되면 재활비 2만 원만 이체해 줄 수 있어? 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2만 원? 2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돈 1원도 없어서 술 한잔 마시러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나한테 2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야? 와, 돈 많은가 보네. 돈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거짓말 좀 하지 마. 당신 어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전기 마사지 건 끊어드렸다고 말했잖아. 그거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거라며 200짜리를 또 끊어드렸으면 지금 돈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장난하자는 거야? 2만 원만 이체해줘. 지금 내가 밖에 나와 있어서 당장 못해서 그래. 내가 들어가면 바로 이체해 줄게. 안 돼. 지금 돈 없어.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네. 그냥 어머님 재활 받지 말고 집으로 가시라고 해.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 그냥 꾀병이신 것 같아. 굳이 거기 가서 재활 받을 필요가 뭐 있어? 밖에 나가셔서 걸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그럼 버스 타지 마시고 집까지 걸어가시라고 하던지. 남편의 말에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도 남편은 시댁만 챙기고 신정은 등한시했어요. 제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면서 친정이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전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고 그 후로 독한 마음을 먹고 회사를 그만둬 사업장을 차렸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에게 빌붙으려고 한다면서 막말도 했지만 전 사업장 운영하면서도 꼬박꼬박 그동안 받았던 월급만큼 입금을 했죠. 독한 마음으로 지인에게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사업은 대박을 치게 되었답니다. 돈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 정말 끝없이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도 마치 자신들의 돈이 들어오는 양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전 식사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네가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잘 풀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널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 아니었으면 이런 대박을 쳤겠니?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는. 더불어서 네 남편 잘 키워준 우리한테도 이렇게 잘해야지. 사실 오늘 식사 자리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곳으로 초대해 잘 대접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잘 된 거 우리 덕이니 베풀면서 살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당신 그 회사에서 꾸역꾸역 일할 때 내가 회사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었나? 내 말 진작에 들었으면 대박은 벌써 쳤을 것을. 어쨌든 이제라도 사업장 잘 됐으니까 우리랑 나눠야지. 솔직히 나도 회사 일에 치이는 거 지겹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가족 사업으로 우리 잘 키워보자. 어머, 이걸 어쩌지? 친정집 해줘서 주머니 사정 안 좋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사업장 나누자 말하지 말고 네가 만나는 걔 있잖아. 걔도 사업하던데 걔한테 해달라고 해. 네가 갖다 바친 돈도 수천일 텐데 사업장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난다고 그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친정집이라니? 집을 당신이 마련해 줬다는 거야?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을 해? 솔직히 말해봐. 당신 돈 계속 친정에 퍼다 나르고 있는 거야? 그러는 너는? 우리 돈을 네 상간녀한테 쓴다는 거 나랑 상의라도 해봤니? 아니지. 너랑 네 엄마, 네 아빠 다 알고 있으면서 나만 쏙 빼고 헛짓거리 했잖아. 아니야? 이 자리는 너랑 끝내기 위해서 마련한 마지막 자리야. 알았니? 우리 마지막은 제발 좀 아름답게라도 포장해서 끝내보자. 소장 곧 도착할 테니까 잘 준비하고. 우리 당장 이혼해. 사실 전 남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는데 평소에도 꼼꼼하지 않았던 남편 꽁무니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시모가 경락 마사지 정기권을 결제한 그 마사지 샵이 바로 남편 상간녀가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마사지권을 결제해 줬던 거였고 시모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전 모든 증거를 다 모으고 나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남편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죠. 너 지금까지 번 돈 몰래 친정에 갖다 준 거야? 너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니야? 넌 얼마나 떳떳하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혼 소송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구린 건 마찬가지야. 누구 보고 뭘 탓해? 그리고 내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래, 뒤 구린 거 누가 더 구린지 한번 따져보자. 진실이 밝혀지겠지. 네가 어떤 짓까지 했는지. 모른다면 내가 하나하나 짚어줄게. 불륜? 웃겨 진짜.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네가 뒤에서 이딴 짓거리 하고 다닌다는 거? 그 여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야. 단순히 엄마 마사지권 결제하려고 알게 된 사람이고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고 나 혼자 좋아한 거니까 착각하지 마. 너 지금 질투하냐? 내가 다른 여자 좋아한다고 하니까 질투해서 불륜이다 뭐다 그러는 거냐고. 그 여자는 아무런 책임 없으니까 상간녀 소송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와, 그래. 굉장히 애틋하네. 그 애틋함 어디 오래가나 한번 내가 지켜볼게. 아, 그 여자 이혼녀인 건 알고 있지? 모르고 있겠지. 그 여자애는 남편이 키우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해서 결제한 돈 다 양육비로 나가던데 알고 있나 몰라? 천년의 사랑으로 어디 한번 그것까지 책임져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나? 내가 볼 테니까.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이혼녀였고 전 남편이 애를 키우고 양육비를 주는 듯 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상간녀를 감싸돌았죠. 어쨌든 전 이혼 청구를 진행했고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월급 대부분을 갖다 준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 상간녀에게 갖다 바쳤던 내역도 존재했죠. 남편은 재산을 탕진했고 그래서 남편이 주장했던 재산 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친정이 해준 집도 분할 없이 그대로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간녀는 빈털털이라 전 가게 가압류를 걸었고 나중에는 그걸 처분해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저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지 남편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 이 여자 이 꼴인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분명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지금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 나가고 있어. 이 여자 결혼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내 월급에서 남의 자식 양육비 나가고 있다고. 거기다가 요리도 안 하고 매번 배달시켜 먹으니 한 달 식비가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너 이거 알고선 나한테 천년의 사랑 어쩌고 한 거지? 다 네가 자초한 일인데 왜 나한테 말해? 이딴 전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가정 깨가면서 만난 사람인데 알콩달콩 잘 살아. 네가 그렇게 애틋해 했잖아. 그리고 나보고는 재산을 막으니 가소비하니 어쩌니 하더니만 고작 배달 가지고 뭘 그래. 네 집에 보내는 용돈보다 훨씬 적네. 100만 원이라면서. 아, 내가 미쳤지. 나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엄마랑 와이프랑 매일 싸워. 우리 돈도 없어서 지금 엄마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사는 게 하루하루 죽을 맛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얘랑 이혼하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너 못 잊었어. 너랑 같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 싶어. 제발 받아줘라. 너도 외롭잖아. 아, 내가 너랑? 네 피 섞인 애 낳을 생각 없거든? 어디서 나랑 아이를 낳는다고 해? 더럽게? 그리고 통화 내용 고스란히 녹음되니까 나 이거 네 와이프한테 보낼 테니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그거 싫거든 앞으로 이딴 식으로 전화하지 마. 너랑 다시는 만날 일 없을 테니까. 그 후로 남편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듣기로는 매일매일 중내 사내 싸우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에 더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루하루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답니다. 암흑과도 같았던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때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혼이라는 게 죽는 일도 아닌데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왜 그렇게 두려웠나 싶어요.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믿고 아껴야 한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